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부 김상훈입니다. 최근에 기업금융 상당히 핫한 시장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조달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서 증권업종의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오늘 증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연 책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2017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형 IB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고 정부의 다양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들이 모금 자본을 계속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조달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보이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이런 기업금융 시장이 확대된 핫해진 배경이 뭘까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조금 전통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은요. 국내 그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간접금융 의존도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주로 이제 은행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많이 했었다는 건데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도에 그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되고 새로 이제 증권사들의 업무 영역이 기존의 자본 중개자에서 자본 공급자로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조달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은행들의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도 했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식 시장 안정화 펀드들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달 시장이 좀 이제 원활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호황기에 진입을 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공개 즉 IPO를 통해서 이제 조달이 되는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7월 누적으로 38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유상증자 시장도 한 250% 정도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반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1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지금 기업들의 신규 대출, 은행 대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 지금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조달 시장이 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게 비단 ECM 그러니까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조달하는 시장 그리고 DCM 그러니까 그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는 시장 전반적으로 다 확대가 되면서 은행 시장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으로 저희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시장이 어땠는지 보다도 앞으로 시장은 어떨지가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작년하고 혹은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크레딧 쪽을 네. 담당해 주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 금리의 향방 굉장히 금융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관심 많으실 거예요. 최근 네. 보험도 그렇고 그러실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하우스뷰는 우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8월 27일이었죠. 금통위 때 생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단행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오는 10월과 11월 중에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0.5에서 1.5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들 발행사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조달 비용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업들의 조달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차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과거를 복귀해 봤습니다. 과거에서 한번 미래를 추정하기 위함이었고요.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기 때 실제 이들이 그러니까 발행사들이 어떤 이자율 부담들을 안고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왼쪽에 2005년도 그리고 오른쪽에 2017
2017년도를 봐주시면 실제 발행사들이 이자율 부담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업도 생물이죠.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를 예측을 하고 이에 대응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네. 그 행동들이 결국 이런 보시는 결과들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방법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차트를 봐주시면 회사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선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발행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2번 또는 3번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들이 생각할 때 조달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지금 발행하는 것. 그쵸. 네, 그게 바로 선발행인데 우리가 이건 선발행입니다라고 바로 찝어서 할 수 있는 발행은 없어요. 네.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의 발행의 목적이라는 걸 기재를 합니다. 총 3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가 시설, 차환, 그리고 운영 목적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합니다. 그중에 시설과 차환은 사실상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운영 목적은 애매합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 발행한다. 결국은 여기가 선발행이 섞이지 않았을까라고 프록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과거값을 봤더니 지금 왼쪽 차트에 2005년 그리고 오른쪽에 2010년 기준금리 인상기 때인데 실제 선발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운영 목적 비율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보통 2005년도에는 50% 정도에서 갑자기 80%를 찍는다든가 2010년도에는 30%대였다가 70%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트를 다음에 넘겨주시면 기업들은 차입금의 만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금리가 더 높을 거고 내일보다 모레가 금리가 더 높을 것이니 최대한 단기 금리화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P 발행이 상당히 늡니다. 네. 실제 과거에도 물론 2010년 이전에는 데이터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17년 18년도에 CP 발행 규모가 보시는 바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법상 결국은 조금 장기에 씹히는 회사채와 실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장기 CP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지면서 이 방법도 실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고민할 수 있어요. 꼭 직접 금융시장이어야만 하나? 간접 금융시장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보면 예대율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완화가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금리가 불확실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좀 높은 금리이지만 그쪽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조금씩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선택 사항들 중에서 본인들이 골라서 최대한 최적화할 수 있는 조달 비용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러한 3가지 방법들 네. 다 활용을 할 텐데요. 다음 차트를 봐주시면 지금 기업들 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 보고 계시니까.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18년, 19년도에도 회사채 조달 역사적인 최대 호황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 수치가 비슷하게 왔어요. 네. 근데 그 목적 자체는 조금 달랐었잖아요. 사실 18년, 19년도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KPX 투자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들도 많이 했었다는 네.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물론 타이에 의해서지만 결국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달 많이 했습니다. 돈을 쓴 게 아니라 쟁여놨다는 거죠. 고가는 돈이 이만큼 쌓여 있고 왼쪽 차트에 보시면 소위 단기적인 재무 융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기 차입금 대비 현금성 자산은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 갚아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우선 선발행 수요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분기 내년 큰 장이 서는 1월 달 정도에는 선발행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조달 시장 다시 한번 붐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요게 2분기를 전후로 해서는 조금 캄다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이 지금과 같은 호황기를 유지한다면 ECM 마켓 쪽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이제 크레딧을 담당하니까 기업들의 어떤 조달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망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조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누가 수혜를 볼까? 물론 기업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계속 개선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증권업종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기업금융의 호황기가 유지가 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증권사들의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주식시장 입장에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기업금융이 잘 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가장 큰 수혜는 결국에는 이제 수수료 수익으로 잡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런 거는 IB 수수료로 많이 잡히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증권사가 자기 자본을 같이 태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운용 손익으로도 같이 이제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IB 리그 테이블이라고 해서 증권사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 ECM과 DCM 마켓에서 어떤 회사가 이제 그 인수 규모 혹은 주간 그 규모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수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테이블에서 아무래도 그 상위 1, 2, 3등을 하는 회사들이 좋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1, 2, 3위사들이 대부분 바뀌지를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들이 주로 이제 대형사들 중심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딜들을 수임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자본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 딜을 수임할 수 있는 적당한 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느냐, 이 딜을 따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돈이 많은 증권사가 잘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상위권사들이 실제로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각 증권사별로 좀 이제 그 경쟁력을 나눠서 좀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이 제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체성분을 좀 분석을 한 이제 그 차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IB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WM이라던가 뭐 브로커리지라던가 이자, 운용 손익까지도 다 같이 이제 합산을 한 표예요. 이거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제 앞으로 증권업종에 투자하실 때 시장이 이런데 어떤 증권주를 살까 하실 때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이제 우측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측 차트가 이제 증권사들의 매출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 금융 관련된 손익이 어느 정도 이제 차지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운용 이자 그리고 IB 손익으로 잡힌 부분이 해당 손익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투자증권이 이쪽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이 회사를 조금 더 이제 그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업금융 쪽이 지금 증권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의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손익 구조가 주식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탈피된 그런 이제 그 손익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기업금융 쪽에서 잡히는 손익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IB 관련 수수료, 그리고 이자, 배당 분배금, 그리고 기타 수수료로 잡히는 부분만을 따로 이제 산정을 해서 서스테이너블 ROE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연간 그 ROE랑은 굉장히 다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 숫자를 토대로 했었을 때 밸류에이션을 좀 이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업금융 기반으로 서스테이너블 ROE가 좀 더 이제 차별화된 그런 이제 증권사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테이블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는 가장 부합하는 증권사이고요. 다만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금융지주, 즉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죠. 이 회사를 현재로서는 업종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아무래도 주식시장 변동성이라던가 단기
장기적인 수익성 그리고 거래 대금에 좀 더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증권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좀 이제 그 주가 변동폭이 적을 수 있는 삼성증권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업종 탑픽으로는 삼성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올해 예상치로 한 8%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고배당 증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기업금융 기반으로 안정적인 손익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를 조금 더 선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조금 길게, 그러니까 증권사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서스테이너블 ROE 정도로 픽업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그러니까 증권 괜찮게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우선은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증권업을 바라볼 때는 약간 고배당 쪽에 네. 컨셉이 있는 삼성증권을 추천하신다라고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업금융의 호황기를 주제로 이 기업금융의 호황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뒤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권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들이 조금 좋을지에 대한 의견까지 이면책임연구원과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